자, 그러면 이제 모듈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세 가지 네네.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모듈형 문제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이렇죠. NCS의 기본 개념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음, 문제 유형이라서 사실은 문제풀이 훈련보다는 이제 이론에 대한 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 유형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문제 유형을 네. 예, 저해커스 NCS 입문서에 있는 문제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하는 후기들이 많이 맞아요.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문제 유형. 의사소통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듈 문제? 의사소통 문서의 종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결산 보고서라든지 보도자료, 계획서, 귀환서 그 외에도 뭐 그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의 종류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의 형식 관련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었죠. 그래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만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 모듈형 문제가 또 어찌 보면 알면 그냥 바로 그냥 답이 그렇죠. 보이기도 하는데 네. 모르면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네. 남들은 그냥 뭐 10초, 20초 안에 풀 때 나는 네. 모르게 그냥 그 오답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서 네. 이제 한 번쯤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입문서 교재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해커스 NCS 기본서에도 각 영역마다 앞쪽에 그 NCS에 있습니다. 이론이 쭉 네, 정리가 네,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단순 암기 형태니까 일단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 와중에 지금 네. JWN님은 답을 맞추셨어요. 네, 그쵸. 4번. 네, 동의 답 4번도 맞추셨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의 유형이라고 하면 언어 추려 형태의 문제 유형이나 또는 그 자료가 나오는 상황 제시형 문제 유형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긴 한데 모듈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론, 뭐 비판적 사고에 대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그렇죠. 물론 이제 내용 보면 그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좀 생소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론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사실 안 읽고 내가 안 읽어보고 풀면은 사실 시간이 은근히 조금 걸리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모듈형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물론 정보 능력이나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도 뭐 단축키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모듈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모듈형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이해 능력 같은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얼굴 보고 얘기할까요? 네네. 이거는? 네. 조직이해 능력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조직이해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경영학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또는 환율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 문제로 나왔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 우리 여기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NCS 여기에 실제로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들도 네, 있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그건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봅니다. 네네, 맞아요. 네. 모듈형 문제. 물론 모듈형 문제 유형이 아주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출제가 될 그렇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네. 우리가 안다면 대비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작년에도 조금 네. 나왔었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피슨 유형인데 자, PSAT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이제 NCS의 기본 문제 유형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 교재에서 이제 나왔었던 것과 유사한 문제를 좀 뽑아봤어요. 네. 자, 이건 이제 문제 내용입니다. 그냥 문제 내용 보시면 뭐 최단 시간, 뭐 최단 거리, 최저 비용, 최소 인력 등 주어진 상황을 갖고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 유형. 뭐 NCS의 대표적인 그렇죠.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표가 나와 있어요. 뭐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규정 형태의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런 이제 표를 갖고 표가 하나만이 아니죠. 그렇죠. 표가 이제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괴로운 건데요. 이런 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뭐 최저 운임의 방법 또는 최단 시간의 방법 등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이제 푸실 때 여러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풀겠어요? 사실 시간을 한 5분 주면 풀겠죠. 그렇죠. 그렇죠. 5분, 10분 주면 풀 텐데 네. 이런 문제를 누가 1, 2분 이내에 풀어낼 것인가 이제 그 시간의 관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형이 익숙해지는 것. 덜 낯설게 만드는 것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표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표에서도 보시면 이 표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네. 뭐 출발지부터 도착지, 뭐 그리고 또 A씨가 있고 B씨가 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표를 한두 번쯤 보셨으면 이런 표의 의미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본 적이 없으면 표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을 맞아요.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예, 있는 예, 거거든요. PSAT 문제 유형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풀겠지만 그걸 얼만큼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이해를 하고 계산해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실 거예요. 충분히 이제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제가 오늘 문제풀이를 한다고 하면 완전 끝장나게 풀어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진짜 잘 해낼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유형 정도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좀 얼굴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 우리 수험생 분들이 그 모듈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놓고 이제 그 철도안전법이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미리 해놓으면 그 이런 수리라든지 문제 해결을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렵거든요.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저는 뭐 5분 10분 정도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듈형 문제나 이렇게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하면서 오히려 좀 자료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에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전략이라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PSAT 문제 유형이나 기존의 NCS 문제 유형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분명히 나올 거라서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풀이를 하실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점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만점은 아니죠. 예, 당연히. 합격이 목표인 거고 그리고 서교공의 문제가 80문항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진짜 많은 예, 거죠. 진짜 많은 편이죠. 예, 예. 여기서도 합격이 목표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1-20% 정도는 버리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버리는 게 실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얼만큼 잘 버리는지가 관건이 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해놓고 들어가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풀이를 한다고 해서 다 그냥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에서 주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빨리 해도 답도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유형 분석까지도 모두 다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어디까지도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자꾸 풀이긴 하는데 오답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네네. 하고요. 어떤 분은 풀이를 할 수 있긴 한데 시간이 걸린다. 이제 오답률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속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속도가 이제 느리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느린지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3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3분 중에서 2분 이상은 자료를 이해하는 쪽에 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풀이에서 1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 자료 이해는 충분히 빨리 됐는데 네. 풀이라는 과정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로 자료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이걸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 풀이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지 이것까지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마지막은 그 부분까지 나는 그럼 자료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래 걸리니까 여기를 연습을 충분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야 될 위치까지도 좀 잡아가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김소은 선생님 얘기하는 저 개인적인 스타일은 후자 같아요. 풀이가 느려요. 아 선생님은 그쵸 의사소통을 하시니까 네, 자료에 자료는 대한 네, 이해는 빠른데 풀이가 느려요. 근데 항상. 사실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네. 전자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음, 뭐 자료만 다 이해되면 풀이할 수 있긴 하겠는데 자료가 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 자기는 글로 된 거나 이렇게 표로 된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 부분 잘 아시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이래요. 이게 네. 잘하면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냥 잘하는데 이거를 네.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그렇죠. 자료 해석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목적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목적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잡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채팅창의 내용 조금 한번 네, 네,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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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단축이 생명인 거 맞습니다. 필기시험 시간. 네, 여러분 시간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정답이 나오는 게 목적이죠. 그냥 빨리 많이 풀고 끝내실 거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문제 푼 시간이 의미가 있게 만드시려면, 즉 의미가 있는 속도가 되려면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정답률을 먼저 신경을 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다르겠지만 대체로 몇 개를 맞춰야 합격권일까요? 라고 했는데 네. 보통 전체 문제 중에서 합격권이라고 하면 75% 75% 이상, 이상. 예, 그 정도까지 요즘 전반적으로 네.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 80%까지 올라가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75% 이상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업체를 바꿨다는데 여러분 이거 그 외주 업체를 바꾸는 거 뭐 휴노, 뭐 행과연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그 업체에서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휴노에서 뭐 그 코레를 내기도 하고 한전도 내기도 했지만 그 두 개 문제형이 같은 건 아니었고, 다르게 예,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예, 어떤 업체가 무슨 문제형을 낼 것이라고 자꾸 예상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 우리 공부할 범위를 정해서 그걸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문제를 버려야 될까요? 어떤 문제를 버려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모듈형부터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모듈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짜 알고 있으면은 몇 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분명히 계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쪽 특히 법률 같은 경우는 네.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조금 더 빨리 하려면 모듈형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유형.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이라든지 문제 해결은 자기가 아는 유형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유형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네. 오히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작년 시험자분들이 복모가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복모 네. 위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 복모를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저도 추천을 많이는 하진 많이는 않습니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모의고사만 이렇게 본다거나 또 이제 유형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전 유형에만 이제 좀 그렇죠. 맞춰진 봉투 모의고사만 보시는 것은 바로 이제 당장 이번 시험을 준비하신 것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기는 당장 좀 어려우실 맞아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범위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그 연습을 하기에는 봉투 모의고사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유형을 거기서 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해커스 기본서 앞 개념 문제만 봐도 모듈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는 네. 된다라고 이렇게 네, 각 영역마다 이론이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네, 부분을 네. 충분히만 숙지하시면 아마 모듈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입문서에 있는 문제도 가볍게라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기본서하고 입문서 모두 다 모듈형 대비하시기에는 괜찮은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음, 지금 잠깐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문제가 너무 어렵던데 이런 주제들의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4차 산업으로 해서 에너지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일까요? 실제로 이거는 그 딱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는데 오히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뭐 ESS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뭐 풍력 발전 그다음에 태양광 중에서도 뭐 그 N형 셀 또는 P형 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예 정책과 관련된 것 저번에 이제 중부 발전이죠. 중부 네. 발전 같은 경우는 8차 전력 수급 계획하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푸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 시사인문학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네, 네. 네, 실제 NCS의 지문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다는 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군요. 제가 이제 그 했던 것들 중에서 네.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가스공사에서 그게 린21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네. 린21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번역기 돌리고 해서 이제 봤지만은 네. 거기에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지금은 제가 따로 에너지 발전 쪽 해서 아예 직무와 관련된 이런 지문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 풀이도 하고 있죠. 아, 지금. 네. 좋네요.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철도 안전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철도 안전법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2018년 하반기에 한자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아, 네. 이거 네. 참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네, 서교공은 너무 이것저것 다 내는 것 같다. 범위가 넓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한자 네. 문제까지 나왔었죠. 근데 그냥 아무거나 낸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아무거나 낸 게 아니고 네. 일작 총칙에 보면 목적과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용어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뭐 예를 들어서 노선이라든지 선로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네. 또는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총칙과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집에 관련된 법령에 관련된 내용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아마 나가게 될 자료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장이라든지 3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2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지만은 그냥 공시에 대한 얘기거든요. 안전 투자에 대한 공시, 그 다음에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2장과 3장 같은 경우도 면허의 갱신이나 적성검사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교육훈련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4장과 5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철도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나오는 뭐 음주 제한이라든지 음주 제한 같은 경우나 철도 교통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음주를 해서 운전을 하면 안 되고, 뭐 승무원들은 절대 음주를 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뭐 허용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기준이 쭉 그렇죠. 나와 있는 거죠. 기준이 네, 쭉 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문제에서도 뭐가 나왔었느냐면 벌칙이 나왔었거든요. 네. 벌칙이 나왔었는데 이 4장 5장이 9장에 있는 벌칙하고 연결이 돼요. 벌칙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9장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그 밑에 그 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38조의 2 그리고 제2항을 위반하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보시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장이 있고, 법률은 장이 있고 조가 있어요. 총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철도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장이 9장까지 있고요. 그 안에 각 조가 있는 거고, 그 조에서 같은 카테고리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1, 2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8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 차량을 임의로 개조해서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러면은 38조의 2의 제2항을 보시면은 지금 이 38조의 2가 나오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2라고 그쵸. 돼 있는 부분, 네. 즉 소유자 등이 철도 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26조 제2항에 따른 철도 차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구장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보셔도 사실 구장만 너무 나는 법률 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진짜로 구장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물론 구장도 많습니다. 네. 많지만은 구장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다 어느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냥 철도 안전법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쳐보시면은 법률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요. 네, 네. 예, 법률 서비스 시스템이 있는데 그 법률 서비스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장으로 딱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구장의 벌칙이라고 해서 나오면은 몇 조에 몇 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실제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 네. 얘기하시는 대로만 그냥 따라 들어가 봤는데 네. 생각보다 보기가 편하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 유형하고 연결해봐도 구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구장 벌칙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시면 아마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아마 38조 2 제2항 요 부분이 클릭이 가능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뒤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떠버리는 거죠. 바로.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을 참고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연결을 해서 네. 이론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 보시는 것은 정말 힘드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일단 한 개만 본다면 9장. 네, 한 개만 예. 본다면 저는 9장을 예, 추천드려요.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4장이나 5장 오장. 내용 정도. 그죠? 네. 4장, 5장. 그리고 9장의 벌칙하고 연결되는 법률 조항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보시면 이거 저도 이제 법률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봐도요. 이거 문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 예. 뭐 해당하는 항목이 또 바로 1, 2, 3, 4 네 개 딱 나와서 오지선다로 나오면 그냥 뭐 그렇죠. 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아마 바로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으셨을 때는 그래도 어려운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들어가서 예, 보시면 들어가서 이 법률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네. 생각보다도 정말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에 네. 좀 보이실 거예요. 잠깐 요 질문을 조금 들어볼까요? 네. 그저 꿀팁이죠. 이거 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선생님 네. 얼굴을 감사합니다. 보면서, 네,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네. 하죠.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분석하신 거잖아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동안 계속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딱 보다 보면은 나올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저도 보다 보니까 그 벌칙에 해당되는 그 경우들이 딱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다섯 네. 가지 이렇게 딱 나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구장을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이라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네, 또 저도 막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 막막한 맞아요. 주제이기도 한데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또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저희는 잠깐 사라지고요. 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요. 네. 요렇게 12개의 산업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 12개의 산업군인데 실제로 이 12개의 산업군을 다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석유공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석유공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스피커 음성 인식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열차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I 스피커라든지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전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게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VR이라든지 AR, 특히 이제 승무원 교육을 지금 현재 VR로 하려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교육을 VR로 네. 하고 있어서 네. VR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나올 만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 차세대 반도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자율차나 로봇, 그다음에 IoT,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것 중, 지금 현재 여기서 소개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서교공에 우리 서울 지하철 그 홍보관을 가시면은요. 네. 안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안전에 대한 체험을 VR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VR 기계를 넣어놓고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VR과 관련된 건 반드시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비문학 지문 정도의 유형이나 네. 이런 그 법률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네. 비문학 지문과 관련된 것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수능 지문들 있잖아요. 네. 2019년도에 나온 수능 지문들이 인공지능하고 VR에 대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여기서 하나 정확히 이제 네. VR이 반드시 나온다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네. 이제 수능 비문학 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은근히 얘들이 지금 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서울교통공사가 네. 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냐면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관심이 높거든요. 네. 얼굴 보면서 선생님 네,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네. 네. 한번 저희가 다시 네. 자율주행 자동차와 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좀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는 뒤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뭐냐 하면은 이건 안 돼. 그리고 다 돼라는 거예요. 내용에 넣어 주셨던 거 혹시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다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 폭이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높은데 여기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공사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지금 도로교통법 48조와 49조가 있어요. 네. 근데 48조는 개정을 했어요. 네. 개정을 했고 49조는 개정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48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운전자는 반드시 시동을 걸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동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려서 탑승자가 없으면 시동을 켜놓고 있으면 그게 불법인 거죠. 아, 실제로. 네. 근데 이거를 작년에 고쳤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네. 그런데 49조를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과 엑셀을 반드시 조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컴퓨터 등 다른 조작 기기를 만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런 것들도 다 조작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9조를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49조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문제로 만든다면 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실제로 48조, 49조 정도를 보여주고 네. 이걸로 개정은 했는데 우리가 49조 정도 전문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일부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지. 근데 네. 49조가 되게 재밌게 돼 있는 게 재밌나요? 항이 5개 항으로 돼 있어요. 아, 네, 항이 5개 항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개 항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우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지선다로 내기가 너무 네. 좋은 거죠. 그러네요. 몇 번을 고쳐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내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찍습니다. 그러니까 네.
석유공에서 나오든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나오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네요. 예, 제가 그렇죠. 보더라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서울교통공사 이제 그 기출 내용들을 조금 보면 딱 서울교통공사 뭐 지하철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이론 같은 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맞아요. 것들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 보실 때에도 딱 해당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범위 넓혀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위가 조금 높아요. 네, 넓어요. 많이 왜냐하면 넓어요. 네. 왜냐하면 한전 같은 경우도 네. 학생들은 뜬금없이 과학 비문학 지문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인데 네. 그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태양광에 쓰여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P형 반도체를 밀고 있거든요. 태양광에서. 그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었는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회사와 관련된 지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넓고 너무 넓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건데 조금 더 좁혀드리면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 블록체인 계속 강조 많이 하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은 블록체인은 유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네. 유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로 나와 있진 않아요. 법률로 나와 있진 않다 보니까 법률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보도자료나 아니면 비문학 지문 유형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VR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아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들, IoT, 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블록체인까지 그 정도만 같이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출제 비중 이것도 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많은 학생분들이 모듈 4차 산업, 철도 안전법 그리고 네. 이외 기존의 PCM 포함한 NCS 유형의 출제 비중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80문항의 이제 문항수가 꽤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골고루 나오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4차 산업과 철도 안전법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이제 저는 있지 뭐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20% 요 정도는 나오지 두 가지 않을까. 범위가요. 기존 NCS 생각을 문제형의 비중 분명히 계속해서 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의 기출 문제를 보면 자료 해석 문제 유형만이 아니라 뭐 나이 계산 문제 같은 그렇죠. 일반 기존 방정식, 수리 방정식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기도 하고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도 하고 그래서 비중을 따지기보다 지금 그냥 공부의 범위가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 맞아요. 뭐 이게 뭐가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20%, 30% 이 정도씩 좀 더 골고루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편이거든요. 네. 그냥 다 하자는 거죠. 그렇죠. 다 근데 그 범위에서 지금 하기는 조금 하셔야 많이 되는데. 많이 줄여주시고 계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공고 20%로 그쵸 말씀하신 네, 네. 그 범위는 나와 있고 나머지 네. 문제형에 대한 범위. 네. 네. 자 그럼 나머지 유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려보죠. 네, 응용수리도 출제가 됩니다. 응용수리도 네. 출제가 된다기보다 되었었습니다. 네, 작년에 그렇죠. 그것까지 나왔던 문제가 몇 네. 개 있어서요. 말씀드렸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규제 완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험국은 지정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그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VR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 아마도 작년에 뭐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우리 그 자료집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네. 블록체인의 유형 자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3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계시면 오히려 비문학 지문 조금 덜 읽고 푸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나왔고요. 네. 그게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초기에 좀 나왔을 때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이번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온다면 사상과 관련된 것들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비문학 지문 보도자료 중심, 그 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것들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정리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원래 선생님하고 저하고 서로 칭찬 안 하는데 네. 칭찬 안 하는데 오늘 되게 법률 그 철도 안전법 보는 방법도 되게 네. 이해가 잘 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위도 많이 좀 줄여서 예상 범위를 그렇죠. 예, 말씀 잘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참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네. 네. 윤쌤 최고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기업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기업 분석 자료는 지금 이제 이미 배포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배포가 예, 되고 예, 있습니다. 해커 사이트 네.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출제 그 필기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단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출제 예상 범위를 정리를 방금 했죠. 그렇죠. 네. 방금 네, 했습니다. 학습 범위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범위가 적진 않습니다. 모듈형에 대한 문제부터 PSAT를 비롯한 기존 NCS의 문제 유형과 그리고 20%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철도 안전법까지 그 내용들 다 봐주셔야 되는데 뭐 법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주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해커스 서교공 자료집 참고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업 분석부터 용어에 대한 내용들까지 법률 내용들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자료가 자 지금 네. 배포가 되고 있는 것 다음 주까지 배포가 될 예정인 자료까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용어를 4차 산업혁명 용어를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그 뭔가 읽으실 때 그 우리 손쌤도 안 그러세요? 읽을 때 뭔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확 잘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생각을 그럴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어를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은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 정리한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네. 만약에 비문학 지문이 나온다면은 그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네. 더 친근감 있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한글인데 그렇죠. 나서도 읽고 나서 잘 네, 모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렇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네, 암기 네. 막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예,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가독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출제 예상 범위를 정리해서 좀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항목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NCS의 기본 유형 분명히 출제될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전체 80문항 중에서 꽤 큰 비중 차지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맞아요. 분들이 이제 저희 여기 뒤에 있는 잠시 보여드릴까요? 뒤에 있는 해커스 교재, NCS 네. 교재하고 그리고 입문서 교재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낸 피스 필세 기출 NCS 교재까지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PSAT 문제 유형도 당연히 봐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NCS 기본 유형에서는 필세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리하고 뭐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가 나오는 거 이게 자료를 자꾸 보시는 게 그냥 마냥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네. 보는 방법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하면 엄청 잘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잘하시죠. 네, 잘하시죠. 진짜 기계처럼 잘하시죠. 네.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얘기만 드려보고 있는 거라서요. 네. 아까 이제 용어도 좀 덜 낯설면 해석이 편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자료도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형태 자료를 많이 보셨을 때 정말로 좀 익숙한 자료가 나오면 내용이 다르더라도 네. 이해가 훨씬 더 편해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 유형과 그리고 필세 문제 유형까지도 계속해서 좀 공부를 훈련을 꾸준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시간을 좀 재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필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얼마 걸리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그리고 이해를 하는 시간과 풀이를 하는 시간 중에서 어디가 더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체크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답률 내용들까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형별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의사소통이든 아니면 대부분 우리 학생분들이 수리하고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은 중요한데 자원관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6과목 있잖아요. 네, 뭐 네. 조직이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있잖아요. 일단 일명 뭐 직조자 대 정기라고 부르죠. 네네네. 네. 그거를 잘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뭐 전략 과목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과 네네. 주요 과목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히려 사실은 뭐 정보 능력 같은 경우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렇죠. 바로 좀 정답이 보일 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거를 뭐 비중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딱 보시면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맞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일단 몇 문제 확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실 수도 있다는 걸 네.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내가 외워야 될 분량에 비해서 문제는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네, 않거든요. 저도요. 네. 우리는 좀 많이 맞추고 빨리 풀고 많이 맞추고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조금 공부를 하시더라도 저는 그 6과목 다 안 놓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지금 오란당님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이해를 네. 하고 시간을 끊고, 그다음 풀이하는 시간을 또 끊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전반적인 문제풀이 시간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파트 문제 유형들이 있다면 그때는 이해하는 시간과 풀이 시간을 따로 끊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오래 걸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취약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분석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넘어갔지만 앞에서 제 책 칭찬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최송문 님이 정보 네. 능력의 경우 커말 시험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나을게요. 네. 근데 커말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커말 시험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예, 예전에 봤어요. 전 근래에 한번 네, 봤는데 네. 저 떨어졌거든요. 아, 너무 어려워요. 유형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조금 바뀌었는데 네.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네. 커말 시험을 보면서 대응하시지 말고 저는 차라리 기본서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료집에 용어 그것도 나갈 거 단축키를 비롯해서 네네, 단축키도 예상되는 다 문제 나갈 거예요. 내용도 좀 나갈 겁니다. 예, 그거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당장 네. 뭐 다 보시는 게 좀 힘드실 거라고 하면요. 네. 자,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많이 남지 않았고 시간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났거든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얘기 드렸고 세 번째 오답 원인 분석과 유형별 문제풀이 속도 분석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문제풀이 속도는 이제 이해 시간과 풀이 시간까지도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보자고 얘기 드렸고 오답 원인 분석 저 이거 참 강조를 또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틀렸을 때 뭐 10개 중에 4개 틀렸다 뭐 이것이 아니라 그 4개를 틀린 이유가 정말로 틀렸는지. 그렇죠. 왜 틀렸는지예요. 정보에 대한 해석이 독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아예 제대로 빨리 못 봐서 정보를 누락해서 틀렸던 것인지 아니면 계산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어에 대한 그 이해가 말 그대로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랬던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유까지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많이 틀렸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네. 내가 주로 무엇 때문에 오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최종 공부 방향이 좀 잡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 방법 등 또는 문장을 하나하나 좀 짧게 끊어서 보는 방법 등까지도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산 때문에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산의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 원인이 몇 가지로 압축이 돼요. 틀린 건 이만큼인데 원인은 한 2가지 네. 3가지밖에 안 돼서 마지막 잡아가야 되는 범위가 분명히 정해지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으신가요? 네. 네, 지금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사소통이나 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의 저는 의사소통은 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은 수리하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정확도. 왜냐하면 네. 시간을 어쨌든 꽤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썼으면 의미가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정확도보다는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그거는 오답 원인 분석할 때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읽고 빨리 푸는 연습. 하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지문을 꼼꼼히 읽는 연습 후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반드시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대강 또는 좀 넘어가는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좀 더 빨리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빨리 오히려 이제 의사소통에서 또 실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네, 뭐 술이 당연하겠지만 의사소통도 뭐 풀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을 대충 빨리 봐도 이해가 뭐 너무 쉽게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봐도 예, 이해가 너무 맞아요.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의사소통은 사실 수리보다 점수를 올리기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네.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이거 그런 경우는- 해서 되냐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해드리냐면은 직무적성,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 직무적성이라고 하죠. 네. 대기업 직무적성에서 그 나오는 언어 이해는 사실 독해를 할 때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배경 지식이 오히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쭉 독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 계시는 배경 지식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야지 수리하고 수리하고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네. 네. 뭐 어쨌든 그러면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게 조금 그런 분들은 쌓는 더 게. 예, 필요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예, 일반 그냥 그 직무적성 검사의 독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조금 있기 차이가 때문에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 공감을 합니다. 저 네. 역시도 좀 알면 거짓말하는 질문은 아니니까요. 다 그렇죠. 사실을 얘기하고 네, 있는 사실을 질문이기 얘기하고 때문에 배경 지식 있으니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네. 더 시간 세이브하기에는 훨씬 더 도움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법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그렇죠. 주셨던 거잖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항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도 제가 참 강조 많이 하는 건데요. 선생님도 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네. 말씀하시죠. 만점 목표 아니고 합격 목표인 공부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만점 목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당연히. 자, 우리 합격 목표인 공부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끝낼 텐데요. 네. 80문항이고 90분이에요. 보통 다른 시험도 이제 문항수하고 시간의 차이가 많지 않죠. 뭐 네. n분의 1로 따지고 뭐 막힌 시간 따져보고 하면 그냥 네. 따져보면 한 문항에 1분. 1분 진짜 이내. 너무 네. 힘든 그 문항수예요. 네, 실제로는. 맞아요. 그리고 네. 90분 동안 집중을 계속 문제 보면서 하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이 오전 10시다라고 하면 한 네. 2주 전부터 오전 10시에는 계속 1시간 반 동안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기도 해요. 시험 시간에 맞아요. 맞춰서. 그 시험 네, 시간에 맞춰서. 예, 그 시간에 네, 맞춰서 네. 그런 연습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맞아요. 그 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격 목표라고 한 것은 아까도 75% 정도의 이제 정답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답률이죠. 정확하게 이거 혹시나 네. 오해하실까봐. 네, 푼거 아니고요. 예, 네, 푼 거 아니고 푼거 아니고 정답률입니다. 정답 얘기 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0% 정도는 이제 잘 버릴 수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참 보다가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한참 보다가 이거 오래 걸리겠다가 아니라 맞아요. 예, 한참 봤으면 푸는 거고요, 여러분. 음. 한참 봤으면 푸는 거고 버릴 거였으면 거의 수초 내에 그 판단을 끝내고 넘기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력을 키우시는 것도 이제 지금 공부 과정에서 해보실 일이에요. 무엇을 맞죠. 버리고 그렇죠. 어떤 걸 풀 것인가에 대한 선택 자체가 실력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